신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콘 신호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606에 있는 AIS 내용하고 뭐 그런 걸 조금 담아봤는데 자 602호 602항 거거든요. 보시면 수요 위단권의 등표 무신호 레이콘인데 지금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1학기 때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MO 갈호의 U 고요. 그 다음에 10초 16m 9마일 이렇게는 아실 거고 MO가 이게 뭐냐면 모스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U가 유니폼이거든요. 모스 코드로 유니폼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모스 기호의 유니폼이 뭔가 하시는 거는 요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U에 보시면 나와요. 유니폼. 그 다음에 호언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무신호입니다. 이 호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경을 끼웠을 때에 여기서 그 기적 신호가 나갑니다. 주문인 등대가 똑같이 있습니다. 주문인 등대가 안개 낀 날 보면 하는 소리가 솟아는 소리가. 네, 솟아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무슨 솟아는 소리냐 하는데 이게 그 주변에 가는 배가 이걸 듣고 이게 가까운 데에 등대가 있다는 걸 알아가고 하는 것이고 레이콘 요즘에는 이제 다들 선박들이 레이더가 다 장착되어 있고 하니까 레이더 화면에 델타 모스 신호가 찍히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위치가 나와 있고 해도 그 다음에 등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 등대는 여기 있습니다. 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1학기 때에 몇 점 정리해 준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들 좀 보고 시험 치기 전에 몇 점 정리하면서 한번 해준 건데 지금 좀 잊었을 겁니다. 이쪽 화면에 보면 MO 해놓고 괄호 U 여기 있죠. MO 괄호 U 여기도 보면 MO 괄호 U하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한 단지에 들어가 있던 거 이것은 이제 항행 통보에 한 번씩 나왔던 걸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직접 1학기 때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보면 ODAS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ODAS가 그 노란색의 특수 표지에 자료 수집용 부표를 해가지고 ODAS가 이런 뜻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글자가 적혀놨는데 모스 코드로 단단장, 네, 단단장이죠. 그래서 단단장인데 이거 뭐냐면 당신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거기에서 더 이렇게 진행하면 위험에 처해진다 하는 뜻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모스 후호로 유니폼 되어 있는 부분의 뜻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델타 같으면 장단단이죠. 네. 그럼 여기 킵 클리어 되어 있는데 나를 피해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뭔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예인선이 뒤에 선박을 끌고 가고 있을 때 장단단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뒤에 끌려가는 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끌려가는 배는 여기죠.
빅터 아니요. 델타의 G 어디가 있습니까? G 골프. 골프 아닌데 브라보네. 브라보. 뒤에 끌려가는 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 개, 장단. 장단단단 이렇게 쳐서 이것이 장단단이 앞에 끄고 가는 인선, 뒤에 끌려가는 배가 장단단단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위험을 운반하고 있다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브라보 키만 걸렸을 때 얘기고 이렇게 소리로 할 때는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유니폼 보시면 당신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니폼. 그래서 지금 계속 해가지고 뭐 GPS가 어떻고 뭐 GPS 플로트가 어떻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GPS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GP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PS 원래 뜻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치 확인하는 장치다 하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GPS하고 GPS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GPS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글로네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 게 아니고 원래 러시아가 소련 일대에 군사 목적으로 만든 거고 이 GPS도 미국이 러시아와 소련과 적대 관계에 있을 때에 군사 목적으로 만드는 가지고 쓰다가 1980, 90 몇 년도에 카일비 폭발 사건이 사할린 쪽에서 났을 때에 미국에서 이걸 오픈했거든요. 우리가 군사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픈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러시아도 우리도 그런 거 있어 하고 이렇게 보여준 게 누굽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러시아가 미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그렇고 레이건 정부 때 완전히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한동안 러시아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나가지고 하면서 이 글로네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이걸 못 썼어요. 이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인공위성을 써 올려야 돼요. 5년마다 새로운 위성을 써 올려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서 써 올릴 여력이 없었어요. 그동안 러시아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군인들 연금도 못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93년도에. 그러면서 못하다가 지금 푸틴이 석유를 국유화하고 난 다음부터 거기서 석유와 가스에서는 여러 가지 돈으로 이걸 다시 복구해가지고 요즘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은 됩니다. 요거는 갈릴레오라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에 속하지 않는 유럽연합에서 자기들이 순수 민간용으로 쓰겠다고 다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위치 확인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GPS가 미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신호를 끕니다. 끄거나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신호를 듣는데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들의 국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갖고 미국에서 이걸 조정하기 때문에 이거 러시아에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갖고는 도저히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쓰기가 불편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GNSS 요즘에는 GPS니 글로네스니 막 이렇게 부르기가 복잡해서 그냥 GNSS를 부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GNSS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요 위성 항법 장치를 이렇게 쓰면 그 자체는 전부 다 GNSS로 명칭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 GPS처럼 이런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GNSS 여기 있죠. GNSS. 근데 이걸 글로레이서라고 부르고 GPS라고 부르고 갈릴레오라고 부르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GNSS로 통일돼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GPS에 대한 개혁적인 설명을 하면 GPS가 그냥 우리는 GPS라는데 그 GPS가 크게 보면 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GPS는 사용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GPS 뭐 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걸 말하거든요. 그건 이렇게 자동차에서 쓰든지 배에서 쓰든지 비행기에 쓰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는 건 주로 이쪽 부분의 GPS를 말하는 건데 배에서 쓰면 GPS 프로토거든요. 자동차에 쓰면 내비게이션으로 쓰이는 거고 비행기도 쓰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두 개가 돼 있다는 거죠. GPS 위성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이 GPS 위성이 보통 24개의 스페어 5개 갖고 보통 29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는 현재적으로 쓰고 있고 4개, 5개는 예비용입니다. 만약에 고장 나면은 대체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우주 공간에 있는 거는 한 29개에서 32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를 하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좀 있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부분이 주 통제실은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스프링스라는 공군 기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그 다음에 이 29개, 30개 가까이 되는 이 위성이 제대로 지금 잘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국이 전 세계에 5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여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위성 위치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위치가 우리가 어디 있는가 위치를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위성들이 고도가 2183km 위에 있습니다. 지구 위에, 지구 표면에서부터 2만 m 이상 높이 있거든요. 2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얼마나 높으냐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번씩 부산 갈 때 양양공항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강릉을 지날 때 강릉은 제가 아는 동네니까 딱 보면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손가락 마디 안에 다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공기층을 이렇게 산소 공기 있는 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엄지손톱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고도가 뭐 잘해야 한 50km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가 있는 층 자체가 해봐야 100km 이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주로 올라간다, 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우주여행을 한다고 100km 이상이면 우주로 보거든요. 2만 킬로미터는 그거 20배 정도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요 궤도가 있으면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4개씩 해갖고 6개 궤도를 돌리는 거 24개가 필요한 거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위성이 한 바퀴 도는데 11시간 58분 걸리니까 하루에 2바퀴 돌죠. 그 다음에 이 위성 안에 있는 지구를 관측하는 시스템이 WS-84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WS-84에서 현재 위치를 다 확인하고 자기 위치에서 전파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휴대폰에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주고받는 신호의 형식은 CDMA입니다. 이 CDMA가 뭐냐면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어세스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이동 통신을 할 수 있는 코드 분할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CDMA 방식이 우리 휴대폰 방식입니다. 우리 휴대폰이
이 전파 통화할 수 있는 게 CDMA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GPS를 사용 못하게 하면 우리 휴대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방식인데 이런 인공위성을 우리가 바다 위에서 사용하려면 최소 3대 정도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야 우리 위치가 정확합니다. 평면이라고 보면.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처럼 땅에 있다가 하늘에 솟았다가 하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인공위성 GPS 인공위성이 4대가 있어야 높이까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으면 표면이 안 있고 땅에 안 있고 지금 2층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인공위성 4개의 신호를 받아야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있으면 3개만 있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GPS 위성이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층, 온도가 변화하는 공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0km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올라가면 이온층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공기가 점점 희박하면서 우리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온층인데 요 올라가서 보통 50km 이상이면 공기가 없으니까 우주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여기서 한 100km까지가 희박하지만 공기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주선 타고 우주 유영을 했다 하면 50km 이상 100km 요 사이를 다 우주라고 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요 우리가 온도가 변화되고 공기가 있는 층이 50km까지라고 거의 보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 공기가 있는 층에서는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가다가 이온층에서 전자로 이온화된 성질들 때문에 이게 튕깁니다. 튕기면서 꺾여져요. 그랬다가 다시 공기층에 가면 이게 또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공위성에서 신호가 바로 온 줄 아는데 바로 없는 게 아니고 신호를 보내면 중간에서 꺾이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있는 위치인 2183km에서부터 전파가 오는 속도는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파는 1초에 30만 km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꺾이는 것 때문에 약간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거리 계산을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복잡한 시기에 의해서 건축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위치를 확인하면 한 30m 내외 오차는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육상에서 신호를 받아서 계산을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바로 받는 것도 있지만 건물 같은 데 튕겨서 오는 것도 있고 높은 물체, 뭐 나무든지 빌딩이든지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신호 받아가지고 계산할 때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호가 직접 오는 거는 좀 강할 건데 튕겨 오는 것, 부딪혀 오는 거는 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배제를 시켜서 오차를 막 줄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오차 줄이는 방식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한 20-30m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DGPS를 하는 거 앞에 디퍼런셜이라는 게 하나 붙었는데 이거는 좀 더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우리 주문진 등대에서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우리가 봤죠. 그러면 주문진 등대에서 이 정도 떨어진 이 정도 되는 것은 2만 킬로미터 위에 있는 하늘에서 보면 바로 옆에 붙었거든요. 그렇게 붙었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주문진 등대 고정된 위치에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알면서 받고 이 배 움직이고 헬리콥터 움직이고 자동차 움직이는 거는 자기가 정확하지 하는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동시에 받아가지고 주문진 등대에서 계산을 해요. 위치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이 위치 계산하고 원래 자기 정확한 위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걸 바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요 신호에서 받은 것에 대한 계산값을 갖고 위치 나온 거하고 주문진 등대에 달린 안테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는 이미 주소하고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숫자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 나는 것을 요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합니다. 주문진 등대에서 방송을 하면 이 방송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울릉도 저 강원도권에 저진 이상 올라갑니다. 울릉도 정도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해주는 것을 RTCM SC104라는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이 실려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안에서 계산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DGPS입니다. 그러면 이 DGPS를 갖고 있는 배는 지금 현재 인공위성에서 주는 신호 받은 것에서 주문진 등대에서 또 보내주는 교정 신호를 같이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정확하게 위치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1m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는데 이 신호를 보내주는 라디오 주파수가 285kHz에서 325kHz 안에 있는 이것으로 비콘으로 쏘아줍니다. 우리 지난번에 레이콘 할 때도 레이콘이라고 했죠. 즉 지금 우리 레이콘으로 쏘아주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진 등대에서 요 범위 안으로 비콘을 쏘아주면 선박에서 또는 육지에 있는 DGPS라는 기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로 신호를 계산을 해가지고 오차를 확 줄입니다.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을 DGPS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DGPS를 앞에 M 붙인 거는 마리타임, 해상용 DGPS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문진 있고요. 가장 북쪽에는 저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울릉도가 있고 주문진에서 이 신호를 계산해서 보내주는 게 북쪽 끝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까지 커버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데서 요 신호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탐정원에도 DGPS가 달려있어요. 그럼 저걸 가지고서 하게 되면 1m 정도 오차밖에 안 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바닷가 쪽에 다 깔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한다고 대전에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육지 신호소가 하나 있어요. 성주에 하나 있고 충주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DGPS로 해가지고 1m 오차밖에 안 나도록 지금 신호소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DGPS 기능만 갖고 있으면 1m 오차밖에 안 나도록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주문진 등대에 이 중등대거든요.
주문인 전개의 DGPS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등대가 있고 DGPS가 있고 이것이 방송용 비콘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인 등대가 있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헤더에 보시면 DGPS라고 주문인 등대거든요. 위에 DGP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DGPS 달려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문인 등대가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FL 있고 15초마다 깜빡인다는 뜻이죠. 등 색깔이 없으면 흰색입니다. 흰색이 깜빡인다. 40m. 근데 이 주문인 등대 아까 탑 높이가 등대 높이가 10m거든요. 그러면 주문인 등대가 있는 언덕은 몇 m일까? 30m. 30m죠. 그래서 주문인 등대가 있는 높이는 30m 되고 요 뒤에 35m짜리가 있죠. 여기는 30m 되는데 이거 24m 보이죠? 24m 보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주문인 등대에서 보이는 여기가 성황당 있는 그쪽 위에입니다. 예. 성황당 있는 그 위에 여기가 주문인 등대 마주 보이죠? 여기가 한 30m 된다는 얘기죠. 요 혼 있죠? 혼. 무신호하는 거, 그 혼. 그다음에 AIS가 달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IS 달려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AIS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DGPS나 AIS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기계 같으면 여기에서 주문인 등대 이게 그대로 이렇게 문자로 나옵니다. 이거 방금 우리 정경장 쌤이 주문인 등대 DGPS 상세 설명이 돼갖고 제가 방금 다운받아갖고 가져온 건데 요 항로 표지 번호가 요렇고 주문진이 이 DGPS가 달렸다는 얘기거든요. DGPS 달려 있는 것의 정보가 이렇다는 위치 요렇고요. 주파수 보십시오. 295kHz죠. 아까 DGPS의 교정 신호를 보내주는 RTCM SC104 포맷을 갖고서 285에서부터 300 얼마까지 kHz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주문진에서 보내주는 신호는 295kHz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문진 DGPS에게 보내주는 곳의 ID가 663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문진 등대가 갖고 있는 주문진은 엄청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주문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문진 등대에서 올해 등대 세계 등대 기념 축제를 했는데 그냥 사람들은 와가지고 지역 가수가 노래 부르면 그거 그냥 좋다고 이렇게 듣고 왔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문진 등대에 지금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처럼 와서 배우지 않으면 이게 모르고